연휴 중에 나온 뉴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쇼킹했던 거는 정규조 TV의 방송 후기였어요. 네. 네. 여기 보면은 검찰 언론을 손보겠다는 거거든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복수. 네. 특히 언론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다. 검찰, 언론, 노조, 국회가 동맹을 맺어서. 놀라운 동맹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개혁에 반대하고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한다는 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냥 몰지성이에요. 예. 지성의 흔적이 없어요. 뭐 이번만 느낀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장된 채 이야기가 나왔지. 검찰과 언론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갔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기각되면 손을 보겠다. 정말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리고 다 동맹을 맺어서 검찰과 노조가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지만 언론과 국회가 동맹을 맺어서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너무하다. 뉴스를 읽다가 이건 진짜 너무하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박한철 소장 후임 지명과 임명권,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대한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까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가 공석이 없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밝힌 겁니다. 이거 참 뜬금없거든요. 네.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황교안 대행에게 이제 헌재 소장 또 이영미 재판관인가요? 네, 이정미요. 예. 죄송합니다. 이정미 이름을 바꿨네요, 제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뜬금없는데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없는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올린 간을 보는 거란 말이죠. 페이스북에 이런 의견을 올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주시 뉴스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재에 불만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 이유로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 동의가 늦어지고 임명이 늦어진다.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소원 수리를 대행하는 거죠. 하나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행의 정치적 위상을 보양시키기 위해서 요즘 갑자기 황교안 대행을 돋보이게 하는 노력들이 많잖아요. 돋보이게 하려는. 네. 트럼프하고 전화한다고 한다는데. 예, 오늘 오전 9시입니다. 네. 언론 열심히 그 기사를 내는 이유와 동일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보자면 대행 그것도 2달도 안 되는데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 통화를 진지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황교안 대행이 보수 후보가 된다면 큰 의미가 있는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보수적인 헌재 소장과 재판관을 미리 알박게 하는. 네. 혹여 정권이 바뀔까봐. 이것까지 챙길 여력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탄핵.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하게 되면 불안해서 정권이 바뀔까봐 이런 사람을 넣어두려고.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죠. 이와간 그 넷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든 다 반대합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때요? 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요. 지난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첫 번째 이유였죠. 예. 첫 번째로 이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3월 13일 이전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나 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기관 뭐 미국의 연방대법원 이런 데 보면 민주당, 공화당, 양당 힘겨루기가 치열하거든요. 이 정치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결국은 이제 법이 어느 쪽에 쓰느냐 따라가지고 그 시대 정신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을 넘기면서 100석이 넘는 그 법관의 자리를 임명을 못하고 넘겼어요. 트럼프한테. 왜냐면은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인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준을. 그래서 작년 4월인가요? 작년 4월에 연방대법관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공화당은 퇴임이 1년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냐면서 청문회를 안 열어줘. 네. 그래서 임명이 작년 3월 했는데도 임명을 못하고 갔어요. 근데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임명도 못하고 떠나는 판국에 대행이 어떻게 헌재 소장하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합니까? 이건 그 시대 법정신을 해석한 최종기관의 소장 혹은 판관을 선출직이 않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임명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행이 아닙니까? 채울 자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3월 일부 국가장급 인사를 좌천시키라고 지시했다라는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SBS 보도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지목한 5명은 실제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를 당시 우병우 수석이 주도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굵직하게 남아있는 조사 대상으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특검으로 자료가 넘어올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자료는 거의 없었다고요. 네.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의 진도가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검찰 내에 살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없이 검찰이 최순실 입국 당시 31시간인가요? 네네. 늘 자유롭게 놔뒀는가 이 퍼즐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이 자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입국한 직후부터 31시간을 놔줘야 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수사 한참 진행 중일 때 안종범 수석 쪽을 통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 계속 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증거인멸했던 것들이 민정수석 쪽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민정수석 말고는 그렇게 할 그런 정보를 얻을 위치에 그렇죠. 있는 수석이 없으니까요. 안종범 수석은 경제고요. 뭐 네. 교문수석이 합니까? 민정수석이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왜 31시간을 자유롭게 최순실 씨는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이 퍼즐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나 고려 없이 그 퍼즐이 메꿔지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빈칸이라고 그래요. 네. 자, 게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특검팀에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전화가요? 알아보려는 거겠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조만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우 전 수석 혐의를 좀 설명드리면요. 우 전 수석은 실제로 특검법에 이 수사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등이 조사 대상인데요.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해경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의혹은 그러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안종범 전 수석 관련된 뉴스입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대통령의 지시가 대부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받아 적은 거다라는 보도인데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전화로 1시간 이상 이른바 깨알 지시를 한 적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통화 도중에는 받아 적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 지시를 충실히 기록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요. 또 안 전 수석이 듣기에는 박 대통령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보다는 어딘가에 기록된 것을 읽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도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통화가 됐을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1시간 내내 무슨 이름, 뭐 단체, 기업 뭐 이런 거 계속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런 걸 불러주려면 뭘 정리한 걸 보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제 관련한 인사들의 이름과 단체와 기업들이 주주쭉 읽히는데, 안종범 수석은 그런 걸 올린 적이 없잖아요. 네네. 네? 경제수석이 그런 걸 챙겨야 되는데, 경제수석한테 그런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구도로 보면 최순실 씨가 본인의 이권과 관련된 기업들 혹은 뭐 단체나 이름들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대포폰으로 지시한다. 그럼 정호성 비서관은 녹음을 해서 일단 네. 나중에 정리를 하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범 수석한테 전화해서 쭉쭉 불러주고, 안정범 수석은 열심히 받아 적고, 그래서 열 몇 건이래잖아요, 받아 적은 게. 예, 17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불러준 걸 17건을 받아 적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 적고 나서 재벌 회장이나 관련 기업에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밝혀진 예만 들어도, 누구를 KT에 고용시키시오. 입사시키시오. 심지어 뭐 일선의 지점장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네. 이야기하면서요. 어디에 넣어라라고. 그런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사람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보직을 바꾸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광고로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회사를 결국은 광고 대행사로 막 이런 걸 했던 거예요. 다 읽어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최순실 회사가 언제 만들어줬고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 녹취록 작년 12월께 흘러나왔던 걸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 한참 시끄러울 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이 있는데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시국이 이렇게 엄중하니까 기자회견 한번 해라. 네네. 네. 그랬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해외 순방 직전에 기자회견한 전례가 없다. 그러자, 그러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해라. 그러니까 정호성이 어렵다. 왜냐면 이제 곧 출국하니까요. 그렇죠.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했다는 말이 이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예, 결국 열렸죠. 예, 예. 결국 열렸죠. 예, 예. 네. 최순실 씨가, 열라고 한 바로 다음날, 12시간 이내에 열렸다고요. 예. 최순실 씨가 국정을 실제로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화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위가 대통령이니까 마침 경제수석에게 그걸 불러주고. 그런 거죠. 예. 이 전화로 전달됐다는 정황이 확실해 보이는 게요. 저희도 이제 수첩을 입수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시사에서 수첩을 입수해서 봤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름이 해자라고 전화로만 들리면 해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바다 해자는. 예, 예. 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틀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받아 적고 고치고 이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받아 적은 거죠. 예, 다. 예. 예. 근데 그 많은 이름과 그 많은 내용을 어디서 뭘 보고 다 읽어주냐 이거죠. 경제수석도 모르는 경제계 인사들을. 예, 정말 세세한 인사들입니다. 근데 그 인사들이 다 최순실 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불러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다 최순실 씨하고만 관련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인식은 다 호황된 이야기들인데 자기를 엮으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잖아요. 예, 언론과 검찰이 합쳐서 심지어 언론, 노조까지. 검찰, 예. 노조, 예. 국회. 예. 아이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반기문 전 총장 관련 뉴스입니다. 반 전 총장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라는 내부 전략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TV조선 보도입니다. 반기문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전략 보고서에는요, 늦어도 3월 초까지 창당을 해야 한다라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내부 보고서가 아니고 외부 보고서죠.
외부의 유출용으로 만든 거죠, 처음부터. 이제 이것도 이제 대선 관련 뉴스로 해설해야 될 대상이 되네요. 지난번에 한번 대선 관련 뉴스 해설, 용어 해설 했지 않습니까? 네. 제3지가 뭐고, 빅텐트가 뭐고. 이 뉴스를,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선 뉴스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테니까. 오늘 좀 여유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특집으로. 그래서 대선 뉴스 해설을 한 가지 해보죠. 반기문 전 총장은 어디로 가나. 무소속, 처음에는 무소속이었죠. 이 반 전 총장의 행보는 이제 본인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귀국하면 자석처럼 세력들을 다 끌어들일 것이다. 본인 지지율이 이제 들어오면 컨벤션 효과로 확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자석처럼 자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소위 측근들 중에 외교 라인의 기획이었죠. 예. 홀로 바깥에서 어디 정당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압도적 지지율로 다 끌어들일 거라고 했는데 그 초기 플랜, 외교 라인의 초기 플랜은 지지율 하락으로 실패했죠. 예, 실패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른정당 입당이죠. 네네. 네,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받쳐주자. 이게 MB 라인의 초기 플랜이죠. 둘이 이렇게 서로 달랐어요. 근데 이제 바른정당 자체가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바른정당도. 힘이 없다. 그래서 그것도 기각됐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뉴 DJP. 네. 네. 그게 이제 국민의당과 연대한다는 건데 이 구도는 반기문은 외교를 담당하는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는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 총리 이런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 들어가려면 국민의당에서 경선을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세력이 없잖아요. 의원도 없고. 예,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대거 글로 들어가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소위 이제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안철수 전 대표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인식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멀어졌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빅텐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각 세력이 합당하거나 합치지는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서 연대만 해서 한 사람의 후보를 뽑자. 이게 빅텐트거든요. 원래는 야권에서 지난 대선에 나왔던 용어인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써먹는 거죠. 여기에 이제 김종인, 손학규, 정의와 이재호 등등등 하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소위 친박 친문을 다 빼고 모여라.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세력들이 지금 지지율이 빠진 반기문 총장 밑으로 모을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빅텐트가 안 되고 그러자 스몰 텐트 얘기도 나오고 좀 있으면 미디엄 텐트 얘기도 나오겠어요. 여하간 이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자 남은 게 독자 창당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창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전국 정당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실효적인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은 바른정당이 그렇게 급하게 네. 창당을 한 것은 2월 15일까지 중앙당을 창당하면 선관위에서 교부금이 나오거든요. 대선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게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2월 말 3월 초 지금 창당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페이퍼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창당 준비 정도 하고 당인 척 하다가 다른 세력과 연대할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대선 뉴스를 읽기 위한 해설이고요.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근데 이게 종합해보면, 사실 오늘 뉴스도 별로 없어요. 주말이고, 조간도 안 나와서 해설이나 하고 있죠. 대선을 보자면 해설이 필요하니까. 종합하면 보수 진영, 혹은 중도라고 표현한 진영의 목표는 결국 한 가지요, 한 가지. 뭐냐면, 작전이 하나예요. 대통령 누구? 그리고 책임 총리 누구? 1+1 전략인 겁니다. 1+1.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으면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한 사람밖에 안 뽑으니까 이 사람을 뽑으면 저 사람도 같이 딸려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는데 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효과를 내니
이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훨씬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정권 교체의 프레임 속에서 이 혼란은 빅텐트니 스몰텐트니 제3지대니 뭐 기타 등등등등등은 이 1+1의 조합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 최대치를 뽑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반기문 대통령 플러스 책임 총리 누구 이 그림 그 그림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3지대니 이런저런 요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입국 후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정반대로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두 자리 모두가 공석이 된 거예요. 원래는 반기문 대통령 보수 혹은 중도 친박 친문을 제외한 사람 다 모여라 할 때 반기문 대통령 그다음에 책임 총리 자리 비어 있었는데 두 자리 다 빈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초반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 그림 구도상에서는. 근데 이제 초반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초기 플레이는 망가진 상태로 둘 다 공석이라 전국 시대가 열렸다. 다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뉴스 해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제목 하나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긴급 트럼프.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전 뉴스죠. 이슬람계 네. 7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나 관계자들 못 들어오게 한 건데 트럼프 본인이 독일계 이민자 2세잖아요. 네. 세계대전의 난민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아니,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원래 유럽 대륙에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받던 난민들이 더 건너 세운 나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미국 1위, 세계 1위죠 참, 애플. 잡스가 시리아 출신이에요. 그런 이민자들 없이는 지금의 미국은 없는 거예요. 이 몰지성이 어떤 파국을 부르는지 트럼프가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어떤 파국을 이미 불렀는지는 우리나라를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네, 김은지였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박사. 거창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이셨고요. 그리고 서울대 총장이기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역임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케인즈라고 불렸으며 지난 10여 년간 항상 잠재적 대선 후보에 포함되었던 그리고 드디어 지난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총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잘 안 나타나셨어요, 정치권에. 그죠? 네. 동반성장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동반성장. 혼자 성장하신 거 아니에요? 자, 무려 한국의 케인즈. 예. 근데 누가 한국의 케인즈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거시경제학 가르칠 때 예. 고전학파적 또는 신고전학파적으로 안 가르치고 케인스 라인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저 저를 한국의 케인스라고 그랬고 또 케인스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 아닌 사람들도 한국의 케인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직접 부른 게 아니신가 싶어가지고. 다른 이야기 전에요.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밖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세간에는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를 하라고 러브콜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루머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면 이게 90년대 말 아닙니까? 한때는 저보고 한국은행 총재, 네. 경제수석 또는 경제부총리라고 하라고 하시더니 네. 나중에 제가 총장 된 다음에 좀 큰일 한번 해보지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큰일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정치권의 처음 제안을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이군요. 그런 후에도 사실은, 소위 정치권의 러브콜을 정말 많이 받으신 걸로 보도가 됐어요.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대부분의 그 대통령으로부터 다 받으신 거죠. 노무현, 이명박.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저는 사실 어릴 때 예. 저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또 정신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예.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고.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어릴 때 도와주신 분들은 네, 보통 3.1운동 예, 예. 민족대표 33인에 예. 더해서 제34인으로 불리는 분이죠. 세브란스 이전 의학 교수 하다가 3.1운동 때 그 실상을 네. 세상에 먼저 알린 분인데, 1960년대에는 그 부패, 부정, 추방운동도 했고 또 저같이 그 학교 가기 힘든 사람들 학자금을 주면서 도와주셨어요. 학교 가기 힘드셨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중학교 가라고 그래서 중학교도 가고. 아니, 초등학생을 보고 뭘 보고 초등학교 성적이 좋으셨어요? 아니, 제 친구가 클래스메이트가 하루는 저보고 경상도 하인데 온차가 니 어느 정도 갈끼고 그래서 난 취직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모양이죠. 그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였었는데 예. 그 교수 부부가 저희 집에 오셔서 예. 중학교 좋은 데 가면은 등록금 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래 해갖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스코필드 박사를 소개해서 아니,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중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아셨냐 이거죠. 아, 이 친구는 될 법한 친구군 하고. 그 이영수 교수라는 분이 저를 스코필드 박사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뭘 보고 제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 걸 보고 그랬는 말이죠. 그때도 공부 잘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스코필드 박사가 예. 하루는 저보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만 아침에 내셔널 어셈블리라는 영어 단어를 배웠어요. 예. 근데 오후에 숙소에 좀 들르라고 그래서 갔더니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침에 배운 영어 단어 써먹고 싶어서 예. I wanna be a national assemblyman.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스코필드 박사님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니 가지 말아라.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내 몸을 국가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지금 위기에 처해서 출마하게 된 사연이 이렇게 길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기저기서 저 정치하라는 권유는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 많은데 뭐 내가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기여할 것이 많은가 생각했습니다만 최근에 나라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국가 위기 아닌가 내가 나라의 몸을 좀 바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얻으려고 가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동반성장 국가로 만들고 싶은 의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왜 정치를 시작하시는 묻지 않았는데 길게 답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영입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대선 후보란 말씀은 안 하시고 임명진 목사님이 그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그 보수를 한번 재건해보자. 아, 그냥 들어와서. 네, 그 아마 임 목사님이 한 일주일 전에 그 부산에서 우리 당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후보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 보죠.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정운창일 거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냥 당을 같이 하자는 말씀만 들었지 그 이상의 말씀은 못 들었다고 했는데 일부 보도에 제가 대선 후보로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임영진 위원장은 해명하기를 자기는 비대위원을 제안했는데 대자가 거기 들어가지고 대통령 제안한 건 줄 알았다 보다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으셨던 거죠? 그 말씀 쓰셨습니다. 아, 비대위원이라는 단어 쓰셨어요? 전부 제가 대선 후보 제의받았던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쓴 거죠. 아,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제안을 하긴 하셨다. 뭐 비대위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예. 새누리당이 재건되고 한국의 보수가 살아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비대위라는 단어를 쓰긴 썼고요. 제가 쓴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이 거짓말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 외에도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박지원 대표가 영입이 상당히, 진전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던데 이거는 어느 정도가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과 근접하지 않습니다. 지난 봄에 박지원 대표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박지원 대표님 거짓말쟁이! 봄에 저보고 좀 와서 같이 일하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난 봄에요? 네. 그럼 거의 1년 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후로는 네. 저 매스컴을 통해서 저한테 관심이 많다는 말씀하셨고 또 특히 제가 지난 19일에 예. 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예. 그 국민당에 와서 저 기존에 대통령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한번 겨뤄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 봄에 한번 얘기하고 나서 그 사이 공식적으로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한 건 19일 대선 출마 아닙니다. 저하고 둘이 만난 적은 없지만 예.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우리 당에 와야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박 대표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를 영입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일방적인 구애고요.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할 정도의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건 뭐 보기 나름이죠. 아니 그런 메시지를 더 주셨어요? 아 그거 뭐 생각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네,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지만 좀 과장을 하신 게 아닌가. 그건 제가 박지원 대표한테 나중에. 그러면 본인 실제 뜻은요? 국민의당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는 모든 곳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동반성장과 저와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지 또 어느 당에 간다든지 또 어느 당과 연합했을 때 그쪽에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당은 안 돼라고 제 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새누리당은 안 돼 아니면 민주당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지금 현재로서는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새누리당도 가능하고 민주당도 가능하고 정의당도 가능합니까? 뭐 정의당이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의당도 가능하다. 그래요? 내일 심상정 대표 나오는데 정의당에 들어가시는. 아니, 제가 문을 닫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 네. 어느 당하고 뭐 가까이 갔다 또는 문을 열고 있다. 아니, 제 말은 궁금한 것은 어느 당과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동반성장과 뜻을 같이 하고 그들이 동반성장을 위해서 같이 일할 준비가 돼 있어 보이고 또한 그들도 좋고 저도 좋으면 어느 당이든지 갈 용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부터 정의당까지 다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저는 지금 정치하고자 하는 것이 또 대통령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 네. 동반성장 국가 건설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는 안 된다, 누구하고만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이 유력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소속 정당도 없으시니까 결론을 빨리 내긴 내야 되잖아요.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내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제가 궁금한 건. 글쎄요, 우선 저 독자적으로 나가다가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이 있으면 그쪽하고 같이 일할 것입니다. 그럼 동방선장이 뭔가요? 동반성장. 네, 그거를 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네. 이건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방선장은 이런 관점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뭐 경제민주화다,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와 관련된 워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들이. 근데 그 총리님은 이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 총리님이라고 총장님이라고 부를까요? 뭐 총장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총장 대신 그만두신 지 오래됐거든요, 이제. 그래도 4년 동안 열심히 했고 또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보통 그 직전에 공직 가지고 부르니까 의원을 관둔 지 10년이 넘어도 의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총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선 동반성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가치로 네. 하나의 사회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관계로만 보면 착각입니다. 사회 작동 원리로서 동반성장이라면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네. 첫째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후의 네. 사회 작동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작동 원리다. 그렇습니다. 네.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케인스적 자본주의, 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등 자본주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는 봤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예. 고전적 자본주의는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면서 이익을 취해라. 그래서 공동체 사회를 유지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고전적 자본주의입니다. 각자가 자유와 경쟁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도덕적 한계 내에서 자유를 행사하고 또 경쟁을 나쁜 짓은 하지 말고 돈을 벌라는 거죠. 뜻이죠. 한마디로. 예. 네, 케인스적 자본주의는 개인이 무한하게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고전적 자본주의 말기에 예.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예. 국가의 개입인 거죠. 예.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이 국가가 개입하니까 자유경쟁에 제한받으니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래서 자유방임처럼 돼버렸습니다. 예, 다시. 예. 오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 자유주의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실패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예. 공동체 구성원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회가 동반성장 사회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회 작동 원리가 바로 동반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리님, 그 개념을 알겠는데 이게 김종인 전 대표 경우에 경제민주화라는 워딩으로 본인의 캐치프레이즈를 삼았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희가 훨씬 넓은 개념이죠. 사회 작동 원리인데요.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는 예. 앞에 경제가 있듯이 정말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고 그분의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서 예.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지 않게 하자. 네, 그런 거죠. 하나 더 나아가서 대기업들이 정치에까지 관여하는 걸 좀 막자 이런 것이 김종인 박사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까 질문하신 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대기업 또는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중소기업이나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반성장은. 네. 한번 삼성 핸드폰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예. 삼성 핸드폰은 삼성전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굉장히 많은 부품업체들이 부품을 주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걸 조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가지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데 동반성장론은 그 삼성 브랜드를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삼성 브랜드를 잘 키우자는 것입니다. 삼성도 키우고 그 예하 중소기업들도 같이. 그게 바로 동반성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공급 중소기업도 적정 이익과 초과 이익을 공유해서 기술 축적, 인력 축적,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제가 동반성장위원장 할 때 사실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만 대기업들은 수익률이 9%예요. 예. 중소기업은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양자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벌어지는 걸 좀 막자 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세계의 기업 생태계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은 배에 탔다 하는 같은 생각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도요타하고 현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요타 플러스 협력업체, 현대 플러스 협력업체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동반성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뭐 소득을 재분배하고 기타 등등 더불어 잘 살자, 뭐 상생경제 다 있었던 얘기는 특별히 차이점이.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발전 이론이 예.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은 분배를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또는 분배를 추구하다 보면은 성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만 지난 30년 가까이 설은 성장과 분배가 양립할 수 있다.
긴 역사를 봤더니 분배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각해갖고 같이 성장해야지 한쪽만 성장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많은 나라에 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잠깐만요. 총리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협차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반성장 얘기를 듣다가 제가 딱히 뭔가 새롭진 않은 것 같다고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프리카나 노르웨이 속담에도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예. 또 용산의 8군 기지에 가보면은 예. Go together.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반성장하고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더불어 성장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함께 나누자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성장해서 함께 나누자. 근데 함께 나누자는 것에 놀란 건 모양입니다. 아마 그것은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동반성장이라는 걸로 오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은 추구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룰은 조금 바꾸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복지도 강화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만이 동반성장이 아니고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또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동반성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 총장할 때 도입한 입시에서의 지역균형 선발제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고 또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할 때 처음으로 여성 교수를 처장으로 모셨습니다. 연구처장, 학생처장 등. 그거는 남녀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고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2월에 그것이 폐쇄돼서 참으로 안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네. 개념이 그러니까 경제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까 작동 원리라고 하신 게 그런 뜻이군요. 네. 경제적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요. 예. 건설 투자는 많지만 설비 투자가 부진한데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하거든요.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고 다시 말해서 첨단 핵심 기술이 많지 않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블루오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에 천문학적으로 쌓인 돈, 앞으로 또 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한다면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완화해서 투자하고 생산 늘고 고용 늘고 소득 늘고 소비 늘면은 경기 침체도 완화하고 지속적 성장이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 문제도 완화하고 양극화 문제도 완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 하나가 초과이익 공유예요. 초과이익 공유도 설명해 주죠. 네. 총리님이 항상 인터뷰에 등장하시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동방성장과 초과이익 공유제인데. 네. 초과이익 공유제는 뭐죠?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과된 이익을 공유하자는 건가요? 연초에 각 기업들이 목표한 이익이 있을 텐데 이익보다 더 많이 나면은 그 차이가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복지로 돌리자 말하자면. 아니요, 그거는 이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한테 협력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이렇게 이익을 많이 올리는 거는 사실은 납품과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떼면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하고 약간 맥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반성장은 경제민주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나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정치적인 거 다 빼고요. 경제적 전문가 입장에서 김종인 전 대표와 총리님의 어떤 학자적 수준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분이 저보다 경륜이 훨씬 많고. 경륜이 실력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네, 그건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학풍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학풍에도 차이가 있지만 학자로서 도달한 수준에서 보자면 총장님이 훨씬 못 미칩니까? 총리님은? 김 선생님 판단하십시오. 못 미친다라고 제가 그럼 정리하고. 유승민 전 대표도
경제학자로 출마하셨잖아요. 출마 선언하셨는데 바른정당에. 네. 예. 그분하고 경제적 학자로 이렇게 수준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나이도 더 많으신데 이번에는. 네, 제가 한 10년 선배일 겁니다. 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예. 그러므로 그분은 위스콘신에서 공부하셨고 네. 저는 프린스턴에서. 프린스턴이 더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이다. 이게 넘겨주시는 게 많으시네요. 그럼 어쨌든 학자.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분명히 정치로서 선배죠. 네. 근데 경제학자로서만 비교하면 어떠냐는 거죠, 제 질문은. 내가 좀 낫다? 예, 그건 몰라도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교수를 하고 네. 또 한국에 와서 31년 동안 서울대학에서 네. 강의를 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대표는 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못했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아마 KDI에서 출발해갖고 네.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도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유승민 나보다 못해. 학자로는. 자,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여쭤본 게 워낙 이렇게 대선판이 되거나 중요 선거가 되면 항상 그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셨는데 처음으로 이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정책적으로나 혹은 뭐 성향상으로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렇게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리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건 왜 그 수많은 제안 중에 그걸 처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네, 저는 그분하고 제가 처음 총장 됐을 때 또 그분이 처음 시장 됐을 때 만났습니다. 2002년입니다. 네. 그 후로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서울대학교 앞에 그 150m짜리 고가도로를 만들겠다고 전임 시장이 사인을 하고 나가셔서 그걸 좀 고쳐달라고 민원하러 가서 처음 만났는데 첫 만남은 좋았습니다. 거기서 아주 첫 대답이 세계 유수대학 앞에 150m짜리 고가도로가 무슨 말이냐. 그걸 재검토하라고 직원들한테 시키고 또 저보고 특별히 부탁할 게 없냐고 그래서 기초학문 하는 사람들 참 어렵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해줘서 시원스럽게 봤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봤는데 지난 2009년 9월에 저보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정 총장 서민 출신이죠. 네. 그랬더니 저도 서민 출신입니다. 같이 서민을 위해서 일합시다. 해서 뿅 갔어요. 그 말에 서민이라는 말에.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저보고 서울시장 나와라, 선거대책위원장 해달라, 정권인수위원장 해달라.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2008년에는 또 국회 좀 진출해라 이런 제안이 있었으나 제가 총리 제안을 받은 것은 그런 제안 중에 5번째인가 6번째인가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계속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거절하면 좀 미안하지 않나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은 당시에 2009년 8월에 북한이 핵시동을 하고 또 그것이 없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굉장히 거의 단절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총리가 돼갖고 이 단절 상황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 풀자. 남북 관계가 좀 더 유연해야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당시도 완성도가 40%밖에 안 됐는데 이걸 100%로 올리고 왜 개성만이냐? 해주, 신의주, 원산. 또 왜 북한만이냐? 철원 고성 같은 데도 공단을 만들어서 남북이 같이 생산을 한다고 보면은 이게 통일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셨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초과이 공유제며 여러 가지 동반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벌써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갖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은 사회가 파탄 날 것이 두려워서 내가 총리로 가서 양극화를 좀 완화하자. 그리고 남북 관계를 좀 유연하게 하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망가지셨어요. 아십니까 혹시? 망가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MB 시절에 총리를 하시고 아마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하고는 멀어지셨다, 결과적으로. 그건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후회는 없어요? 그 후로 생각이 전혀 후회는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이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나름대로 저를 정당화한 거는 네.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명박 후보를 다른 후보한테 550만 표 차이로 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한 대통령인데 내가 가서 일한들 네.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리화는 하셨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후회를 안 하셨냐는 거죠. 뜻대로 되지는 않으셨잖아요, 다. 물론 그렇지만 저는 가서 국정 경험도 했고 그런 나름대로 세종시 네. 문제가 이거 제대로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세상에 많이 알렸고 또 동반성장위원회도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해서 저는 그게 성공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네. 나름대로 할 일은 하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후회는 있으시죠? 제가 집요하거든요. 후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네. 그때 그 위치에서는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네. 도와주질 않았어요.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지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고 네. 여권의 정치적 지도자 한 분이 저보고 급진 좌파라 그러고 정치적 지도자 한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전 대통령이래. 당시 전 대표 아니에요? 아니,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 그다음에 또 어떤 장관은 저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든지 또 전경련에서는 그 동반성장위원회에 대기업 대표들 못 가게 한다든지 또 정부에서 예비비를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예비비를 안 준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용만 당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용만 당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반성장위원회를 보는 분이 저하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일단 총리님의 좋은 이미지만 쏙 빼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출마를 하셨어요. 직접 출마. 저희가 한 번 더 오셔야 되겠네요.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 안 하신 것 같죠? 근데 한참 했어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럼. 네. 그럼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마를 직접 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얘기 남은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더 할게요. 혹시 이원 집정부제 혹은 분권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경제 전문가로서 책임 총리가 되어야지 누군가의 파트너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번에 내가 나가서 대통령이 되어야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습이십니까 이번에? 셋 중에 진짜 목표가 뭐죠? 제가 꼭 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꼭 되시려고? 저 권력 분산은 찬성하지만 예. 이원 집정제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저 대통령 내치는 누가 외치는 누가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예. 아니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일사불란하게 같이 일을 해야지 한 사람은 내치 한 사람은 외치라고 하는 것도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저는 끝까지 갈 거고 제가 꼭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 길이 멋입니다. 그러면 지지율의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세력도 지금 너무 적잖아요. 예, 아직 저를 링 위에 올려주지 않아서 그렇고 링 위에 올라가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링 위에 누가 대신 올려주지 않거든요. 바닥바닥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예. 제가 경제 브리핑을 할 겁니다.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하십니까? 현장 가서도 하고 시장 가서도 하고. 언론의 지지율이 안 나오면 거기 따라가서 찍어주질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저도 올 걸로 생각합니다. 자, 낙관적이신 건지 지금 상황이 만만치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번엔 주자가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주자들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에 경제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 국무총리로서 국정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총장 할 때 저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잘하셨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는데 여러 군데서 총리님을 잘하신 것 같진 않아요. 네, 세계 커다란 대학의 총장 한 사람은
무슨 일이라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린스턴 대학의 우드로 윌슨 총리가 예. 나중에 대통령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드로 윌슨 총장이. 그런 사례가 꼭 본인한테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언론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던데 보니까 제3지대라고 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삼는 사람은 불순해 보이고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 2020년 총선과 대선 일정을 맞추자는 사람은 더욱 불순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죠. 네. 네.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반기문 전 총장,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고문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불순하다는 거죠. 아니, 그분들이 불순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불순하다는 얘기죠. 그 아이디어가 그 사람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불순한 거죠. 네. 제 말씀은 네.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그래야지. 네. 지금 어떤 사람이 한참 앞서가는 걸 보고 네. 그 사람한테 반대해갖고 네. 개헌을 하자. 우리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끼리 한번 모이자 해서 그 지역에서 이른바 제3지대를 형성하자고 한다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 또 내가 나이가 많어? 네. 그럼 나 3년만 할게. 반 총장. 2020년에 가서 대선하고 총선하고 한꺼번에 하면 선거 비용도 줄고 참 좋잖아.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는. 김종인 전 대표가 저는 그건 옳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대선하고 총선하고 같은 때 해야 선거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데 사실은 가끔 중간에서 선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편익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꺼번에 반기문 전 총장,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고문 다 불순한 것으로 정리됐고요. 셋 다 불순해. 알겠고요. 그럼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인으로 짧게.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다가 예. 대선 끝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예. 이제는 또 국민성장을 주장했을 때요. 경제민주화가 다 완성된 건지 하는 의문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민주화는 더 이상 추구할 가치가 아닌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불순하다처럼 무슨 형용사 하나로 표현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요? 안철수 전 대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제 4년간 두고 보셨잖아요. 최소한 5년 가까이. 네, 아직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왔다 갔다 한다. 그쵸?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미숙하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다. 이런 걸로 해 주셔야지 제목에 뽑히고 이제 기사가 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나마 그 각 정당 중에 가장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새누리당부터 정의당까지 쫙 뽑으면 어느 당이죠? 동반성장과 가장 비슷한. 다들 동반성장 하자고 하겠죠. 네, 동반성장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 공정성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장은 안철수. 국민의당이네요, 그럼. 네. 그래서 꼭 고르자면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제가 국민의당에 간다고 결심한 건 아닙니다. 공정성장이나 동반성장이나 다른 거 비슷하고 대부분 같이 성장하자는 개념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정당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반성장은 조금 어렵게 일반인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커다란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물론 박지원 대표가 다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과장이지만 그건 과장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당 입당하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네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기는 힘들고 하여튼 저는 독자적으로 가면서 계속 관찰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 말은 관찰 끝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래도 국민의당인 거네요. 그죠?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국민의당에 이제 들어가신 걸로 하고 들어가셔서 경선해야 되잖아요. 경선. 어차피.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도 들어가려는 것 같고 손학규 그다음에 정운찬 그리고 안철수. 근데 다른 분도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어쨌든 그 안에 본인의 개파도 존재하고 국회의원도 존재하고 본인과 함께한 본인이 만든 당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새가 있고 박지원 대표도 안철수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그래서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입니다. 이 불평등을 갖다가 해소할 확실한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알 것이기 때문에 경선을 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요. 황교안 대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보는데 저는 황교안 대행은 지금 최소한의 일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책임자가 아닙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장관으로 일했고 네. 총리로 일했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이와 어떻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당에 가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 오늘 인터뷰 상으로는 결론이 저는 났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두고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두고는 볼 텐데 어쨌든 가긴 가실 거죠. 혼자 끝까지 밖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까? 네. 오란 데가 없으면요? 아니요, 제가 갈 데가 없으면은. 제가 제 친구가 저한테 농담하더라고요. 너 롤프네이다 되고 싶냐? 이런 식으로. 롤프네이다 아시죠? 네네. 1970년대 독자적으로 녹색 운동도 하고. 나중에 대선 출마도 했고 지지율은 잘 안 나왔죠. 네. 전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로 저 믿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아니, 새누리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행은 그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새누리당은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실제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가진 지지율만 합쳐도 엄청나거든요. 거기 이제 공간이 별로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바른정당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새누리당을 그런 이유로 거부하시고, 남는 건 국민의당하고 정의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주시네요. 네. 국민의당하고 정의당 중에 누가 더 나아요, 그럼? 대답까지 해주시죠. 뭐. 네. 정의당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도. 그죠? 제안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그럼 남는 건 국민의당이잖아요. 국민의당 언제 들어가십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가죠.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가긴 가실 거구나. 혹시 이러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면은 절대 국민의당에 안 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나는 국민의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경선의 조건이. 예.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참여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조건에 대한 약속이 지금은 전혀 없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런 얘기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오픈 프라이머리면 된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보셨구나. 박지원 대표님하고 아직. 김 선생님, 지금 제 말씀은 예. 문을 아무한테도 닫고 있지 않다. 예. 근데 오픈 프라이 교섭을 할 때는 예. 국민의당한테 혹시 교섭을 한다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조건을 달아줘야 네, 된다. 완전 경선,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제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얻은 것 같은데,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면 국민의당의 제안에 응할 여지가 있다. 또 하나는 박지원 대표님은 그동안 과장을 좀 하셨다. 이거 박 대표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조심하시고. 반기문, 김종인, 손학규는 불순해. 이거보다 신뢰입니까? 세 분은 불순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미숙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왔다 갔다 한다. 네. 오늘 제목 여러 가지 나왔는데 기사 꼭 나와야 될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제가 더 모실 것 같아요. 네, 다시 불러주십시오. 입당하시면 제가 한번 부르겠고요. 거기서 경선에 승리하거나 혹은 승리하지 못하거나 제가 한번 더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승리하지 못하시면 못 부를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꼭 하셔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 있어요? 준비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운찬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혼한 지 몇 년 되셨죠? 그럼 좀 오래됐죠. 네. 자, 임상환 의원님은 선물 받을 대상이 안 되고요.
최근 한 달 이내에 이혼했거나 할 사람들 마구 보는 내일 이혼합니다. 8월 8일 내일 이혼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말이죠. 입증할 뭔가 문서를 보내야 되죠. 그래야죠. 근데 할 분들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 부부간의 불화를 입증할 만한 서로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좋게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좋게 이혼하는 건 안 쳐주고요. 저는 오늘 이혼합니다. 당장 이혼하겠습니다도 있고 선물을 위해서라면 이혼도 불사한다는 분들이 많네요. 네. 자,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저는 참 좋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화목해야 되는데 부부가 화목한 거는 보기 싫어요, 저는. 자, 아하. 이혼 부추기는 방송입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물음표로.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뭘 준비했습니까?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특집 방송 아니겠습니까? 협찬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협찬 불러주세요. 이번 설에도 온 가족 함께라면 역시 우리 한우자조금. 동급에 없는 도심 연비 19.5의 압도적 기술 어코드 하이브리드. 내게 필요한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깨끗해서 고맙삼다. 우리나라 화산 안반수 제주 삼다수와 함께합니다. 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좀 이따가 막 싸울 겁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물 안 받으면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겠다부터. 아, 좋네요. 이혼이 난무하는 세상이 참 좋습니다, 저는. 자, 오늘 본론으로. 아이템이 뭡니까? 네, 오늘 지난주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 검증 마지막 순서 우리가 단점만 얘기했었죠. 네. 장점을 얘기하다 끝이 났는데, 장점으로 제가 타고난 관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사실 이거는 말이죠. 그게 뭐 장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운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럼요. 운을. 저는 그 운칠기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운칠기삼. 네. 운이 7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기준으로는 운구 일인 것 같아요. 운구. 사실 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인 설명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또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 물론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운이 왔을 때 그걸 잡는 게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아주 기막힌 인연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차관까지 갔다가 이제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은 안보 통일 외교 라인이 두 라인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좀 더 자주적이고, 이제 좋게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북한에 좀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라인.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미국과의 라인을 좀 더 중시하는 그 두 라인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라인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그룹이 그쪽에 이제 주로 포진해 있었고, 두 번째 라인이 전통적인 외교 라인이 이제 말하자면은 반기문 당시에 외교안보 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했었죠. 그쪽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우리가 왜 참여정부 출신인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냐.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도 그 두 라인이 서로 이렇게 잘 맞지는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 진보적이면 그 분야에, 네. 장관은 좀 보수적인 사람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수석이 좀 보수적이면 장관을 좀 진보적으로 써서, 네. 그 균형을 맞추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렇죠. 외교안보 쪽에서는 이제 장관을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라인인, 네. 그런 라인을 꼽다 보니 계속 차관만 하던 반기문 전 총장이 장관으로 발탁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또 아주 타고난 관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보통은 보수 정권에서도 장관이 못 됐는데
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에서 거꾸로 그런 이유로 장관이 된. 네, 맞습니다. 그 전임 장관이 이제 윤영관 그 학자 출신이죠. 윤영관 장관이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외교 라인하고의 어떤 약간 불협화음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유엔 사무총장하고는 사실 그 큰 어떤 그 인연이 없었는데 원래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찍어놓은 인사가 이제 홍석현 네. 그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될 뻔도 했죠. 밀어주는 게. 거의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밀고 있었고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만은 아주 우습게도 언어가 돼야 돼요. 언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는 돼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영어는 돼야 되고. 예, 영어만 가지고는 유엔 사무총장이 안 되고요. 프랑스어가 돼야 됩니다. 그 의외로 EU 국가에서 네. 물론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식 석상에 쓰이는 언어는 확실하고요. 근데 네. EU 국가 내에서는 특히 영어 다음으로 불어가 돼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 학술지도 그렇고 국제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단 세계 두 개 공용어가 영어하고 프랑스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안보리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비토를 행사해요. 프랑스가. 네. 노골적으로 그러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아, 불어를 할 줄.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왜 아느냐면은 어떻게 아세요? 제가 당시에 홍석현 회장님이 프랑스어 과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데 홍석현 회장이 불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임상훈 위원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우신 게 아니고 이미 제가 같이 이제 프랑스어를 할 당시에 상당 수준이셨어요. 그때 이제 저랑은 주로 이렇게 신문 르몽드 사설 같은 걸 읽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이미 르몽드지의 사설 같은 거를 그냥 문제없이 읽으실 정도의 불어 실력이 상당하셨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하고도 이렇게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의 프랑스어 실력, 영어는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상으로 굉장한 준비가 되셨던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어까지 준비가 된 뜻밖의 커리어입니다. 저요? 네. 그 정도 레벨을 가르칠 만한 불어 실력이 된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다는 겁니까, 지금? 세간에 제가 겸손한 탓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안 했죠.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아니요, 그 이전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홍석현 회장이?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을. 그랬는데. 그 전에 뭐 할 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 지금 비슷할 때죠. 그냥 학자로 있었고, 그냥 프랑스어도 가르쳤었고 그랬을 때니까. 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미국 대사를 하시다가 낙마를 했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완전히 그냥 불거품이 된 건데. 그게 이제 글로 가기 위한 그렇죠. 징검다리였는데 예. 그게 이제 물 건너가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혹시 언론에 알려진 거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이제 결국은 당시에 삼성이라고 하는.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반기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못 하셨어요. 지금도 못 하시죠. 아니 근데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비토를 하게 생겼으니까는 부랴부랴 이제 갑자기 프랑스어 공부를 하신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구나. 예, 네. 반기문 전 총장도 불어를 혹시 선생님한테 와서 배우죠?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홍석현 회장이 낙마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타로 반기문 당시 장관이. 관운을 또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부랴부랴 이제 프랑스어 공부를 하면서
그 준비를 하신 거죠. 토요일마다 4시간씩 그냥 막 외우면서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불호를 혹시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그렇게 거의 뭐- 공식성상에서 안 하는 네, 잘 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영어도 그러니까 발음이 거의 잘 안- 외워서 이렇게 하신 그런 정도 수준. 자, 관원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런 이제 관운이 아주 타고나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었죠. 여러 번 낙마의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네. 외교부 장관을 하는 당시에도. 차관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장관 못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미 라인 이쪽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옆에서 들어와도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 얘기는 외교부 반기문 전 장관을 총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네. 또는 그때 김선일 씨.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특히 네. 많이 나왔습니다. 경질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프간에서 네. 외교 수장으로서 이 문제는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막았다고 해요. 네. 외무부 장관은 그냥 둬라. 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그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경질되거나.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막아줬죠. 예. 막아줘서 결국은 반기문 전 총장을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냈죠. 그렇죠. 네.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을 유엔 단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모르니까, 결국은, 그래서 소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람들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섭섭함의 출발이 거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참여정부에 내가 빚진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참여정부 당시에 참모들과는 빚을 내가 진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일할 때는 각을 세웠을 테니까요. 틀림없이. 그렇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혼자서 그 일을 하나요? 밀어주려면. 그렇죠. 정부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당시 비상임 이사국도 우리가 포기해 가면서 유엔 사무총장을 밀었던 거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력한 보수 중도 후보, 군 정도인데 정말로 어떤 정당에 네. 연대하건 입당하던 해서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고 나면 또다시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운구 기일에. 네. 저도 그러면 기일이 뭐냐?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능력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자, 문자 이혼 문자 계속 오고 있네요. 네. 아직 미혼이라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부터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 나옵니까? 자, 다음 준비하신 게, 이게, 최근에 국회 로비에서 굿바이전이라고, 네. 예. 풍자. 네. 작가는 이것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풍자다. 당했던 예술가들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몸을 그린 게 아닌데, 이게 혐오, 여성 혐오를 드러낸 네. 천박한 작품이라고 공격하고, 크게 번질 것 같았으나 크게 번지길 원했던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사그러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술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정치하고 맞물리면서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같은 생각을 계속 이렇게 가졌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려면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정치로 끌어들이려면은 예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혼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감이 있는데 사실 이번 풍자
작품 그 올랭피아라고 이제 알려져 네네. 있었죠. 그 만에. 근데 이제 사실 그 그림이 그 계보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계보인데, 그러니까 만해의 올랭피아도 처음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풍자였었죠. 그렇죠. 그 전에 소위 이제 과거에는 여성의 나신을 그린다는 게 네. 예술가들은 그리고 싶은데 네. 핑계를 댈 수 없으니까 음란하다고 할까봐 여신이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것은. 그렇죠. 처음 등장한 게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처음 그 전에는 이제 나신을 그리지는 못하고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이제 그 처음으로 시작된,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 신의 완벽함을 이야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 완벽함은 그대로 두고, 근데 그 앞에 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제 신의 자리를 이제 바꾼 거죠. 인간의 완벽함.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벽한 인간상을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는 정신도 완벽한 인간, 신체도 완벽한 인간.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은 정말 완벽하고. 비율도 완벽하고. 비율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조르지아네 같은 경우 이제 그 이탈리아 화가인데 네. 처음 이제 그 잠자는 비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림 여신인 거죠, 비너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르지아네가 그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가 이제 그 유사한 그림들을 계속 가지고 지금 가지고 비슷한 왔습니다만 구도의 그림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르지아네가 그린 것이 1510년이었는데 이제 1510년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네. 그 뒤로 타치아노라고 하는 다른 화가가 이제 완성을 시키고 네. 완성시킨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그림을 또 그립니다. 근데 차이점이 고개의 각도가 달라요. 그리고 눈을 그 과거의 첫 번째 그림의 경우는 눈을 감고 있는데 네. 이 타치아노가 새로 그린 그림은 눈을 뜨고 있어요. 하지만 고개는 내리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상자가 바라봤을 때 눈이 마주친다는 거죠. 네. 그럼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내가 여자의 나신을 보고 있는데 눈을 마주쳤다는 것은 당황을 하잖아요. 네. 어떤 그런 에로티즘을 더 표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가 오는 거죠. 여성은 수동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을 그릴 때도 이것은 여성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하고 비너스라고 그린 거고, 그것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수줍음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여성의 나신이면 당연히 수줍어야 되고 하는 남성적인 시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만해의 그림 올랭피아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치아노 그림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는 아예 어떤 그 여신이 아니고 그냥 여성이 되는 거죠. 네. 여성도 그냥 여성이 아니라 매춘 여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이 올림피아를 그렸을 때 만해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엄청났었어요. 그 비난과 이번에 비난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150년 전에 다 끝났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 그렇죠. 얘기가.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요. 이번에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차이점은 다음 주에. 예. 자, 오늘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이 역사가 있는데 여성 혐오하고 가장 먼 미술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올림피아가. 여성이 주체가 되는. 등록금 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래 해갖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스코필드 박사를 소개해서 아니,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중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아셨냐 이거죠. 아, 이 친구는 될 법한 친구군 하고. 그 이영수 교수라는 분이 저를 스코필드 박사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뭘 보고 제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 걸 보고 그랬는 말이죠. 그때도 공부 잘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스코필드 박사가 예. 하루는 저보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만 아침에 내셔널 어셈블리라는 영어 단어를 배웠어요. 예. 근데 오후에 숙소에 좀 들르라고 그래서 갔더니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침에 배운 영어 단어 써먹고 싶어서 예. I wanna be a national assemblyman.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예. 스코필드 박사님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니 가지 말아라. 그러나 예.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예. 내 몸을 국가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지금 위기에 처해서 출마하게 된 사연이 이렇게 길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기저기서 저 정치하라는 권유는 많이 받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 많은데 뭐 내가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기여할 것이 많은가 생각했습니다만 최근에 나라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국가 위기 아닌가 내가 나라의 몸을 좀 바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얻으려고 가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동반성장 국가로 만들고 싶은 의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왜 정치를 시작하시는 묻지 않았는데 길게 답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영입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대선 후보란 말씀은 안 하시고 임명진 목사님이 네.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그 보수를 한번 재건해보자. 그냥 들어와서. 네, 아마 임 목사님이 한 일주일 전에 그 부산에서 네. 우리 당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후보를 다음 주에 발표할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 보죠.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정운창일 거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냥 당을 같이 하자는 말씀만 들었지 그 이상의 말씀은 못 들었다고 했는데 일부 보도에 제가 대선 후보로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임영진 위원장은 해명하기를 자기는 비대위원을 제안했는데 대자가 거기 들어가지고 대통령 제안한 건 줄 알았다 보다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으셨던 거죠? 그 말씀 쓰셨습니다. 비대위원이라는 단어 쓰셨어요? 전뭐 제가 대선 후보 지휘받았던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제안을 하긴 하셨다. 뭐 비대위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네. 새누리당이 재건되고 한국의 보수가 살아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비대위원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고요. 제가 쓴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이 거짓말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 외에도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박지원 대표가 영입이 상당히 진전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던데 이거는 어느 정도가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과 근접하지 않습니다. 지난 봄에 박지원 대표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박지원 대표님 거짓말쟁이. 봄에 저보고 좀 와서 같이 일하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난 봄에요? 네. 그럼 거의 1년 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후로는 네. 매스컴을 통해서 저한테 관심이 많다는 말씀하셨고 또 특히 제가 지난 19일에 네. 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네. 그 국민당에 와서 기존에 대통령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한번 겨뤄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 봄에 한번 얘기하고 나서 그 사이 공식적으로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한 건 19일 대선 출마 아닙니다. 저하고 둘이 만난 적은 없지만 예.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우리 당에 와야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박 대표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를 영입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일방적인 구애고요.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할 정도의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건 뭐 보기 나름이죠. 아니 그런 메시지를 더 주셨어요? 그거 뭐 생각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네,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지만 좀 과장을 하신 게 아닌가. 그건 제가 박지원 대표한테 나중에. 그러면 본인 실제 뜻은요? 국민의당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는 모든 곳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동반성장과 저와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지 또 어느 당에 간다든지 또 어느 당과 연합했을 때 그쪽에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당은 안 돼라고 제 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새누리당은 안 돼 아니면 민주당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지금 현재로서는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가능하고 민주당도 가능하고 정의당도 가능합니까? 정의당이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의당도 가능하다. 그래요? 내일 심상정 대표 나오는데
정의당에 들어가시는. 아니, 제가 문을 닫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 예. 어느 당하고 뭐, 가까이 갔다 또는 문을 열고 있다. 아니, 제 말은 궁금한 것은 어느 당과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동반성장과 뜻을 같이 하고, 네. 그들이 동반성장을 위해서 같이 일할, 준비가 돼 있어 보이고, 또한 그들도 좋고 저도 좋으면 어느 당이든지 갈 용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부터 정의당까지 다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연휴 중에 나온 뉴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쇼킹했던 거는 정규조 TV의 방송 후기였어요. 네. 예. 여기 보면은 검찰 언론을 손보겠다는 거거든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복수. 네. 특히 언론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다. 검찰, 언론, 노조, 국회가 동맹을 맺어서. 놀라운 동맹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개혁에 반대하고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한다는 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냥 몰지성이에요. 예. 지성의 흔적이 없어요. 뭐 이번만 느낀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장된 채 이야기가 나왔지. 검찰과 언론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갔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기각되면 손을 보겠다. 정말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리고 다 동맹을 맺어서 검찰과 노조가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지만 언론과 국회가 동맹을 맺어서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너무하다. 뉴스를 읽다가 이건 진짜 너무하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박한철 소장 후임 지명과 임명권,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대한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까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가 공석이 없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밝힌 겁니다. 이거 참 뜬금없거든요. 네.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황교안 대행에게 이제 헌재 소장 또 이영미 재판관인가요? 예. 네, 이정미요? 예. 죄송합니다. 이정미. 이름을 바꿨네요, 제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뜬금없는데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없는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올린 간을 보는 거란 말이죠. 페이스북에 이런 의견을 올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주시 뉴스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재에 불만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 이유로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 동의가 늦어지고 임명이 늦어진다.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소원 수리를 대행하는 거죠. 하나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예, 예. 이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행의 정치적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요즘 갑자기 황교안 대행을 돋보이게 하는 노력들이 많잖아요. 돋보이게 하려는. 네. 트럼프하고 전화한다고 한다는데. 예, 오늘 오전 9시입니다. 예. 언론 열심히 그 기사를 내는 이유와 동일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보자면 대행 그것도 2달도 안 되는데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 통화를 진지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황교안 대행이 보수 후보가 된다면 큰 의미가 있는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보수적인 헌재 소장과 재판관을 미리 알박게 하는. 네. 혹여 정권이 바뀔까봐. 이것까지 챙길 여력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탄핵.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되면은 조기 대선하게 되면, 불안해서 정권이 바뀔까봐, 이런 사람을 넣어두려고.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죠. 이와간 그 넷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든 다 반대합니다. 본인, 김은지 기자는 어때요? 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요. 지난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대통령 측 그때는 대리인단이 첫 번째 이유였죠. 예, 예. 첫 번째로 이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3월 13일 이전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 어느 나라나 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기관 뭐 미국의 연방대법원 이런 데 보면 민주당, 공화당, 양당 힘겨루기가 치열하거든요. 이 정치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결국 이제 법이 어느 쪽에 쓰느냐 따라가지고 그 시대 정신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을 넘기면서 100석이 넘는 그 법관의 자리를 임명을 못하고 넘겼어요. 트럼프한테. 왜냐하면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인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준을. 그래서 작년 4월인가요? 작년 4월에 연방대법관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공화당은 퇴임이 1년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냐면서 청문회를 안 열어줘. 네. 그래서 임명이 작년 3월 했는데도 임명을 못하고 갔어요. 근데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임명도 못하고 떠나는 판국에 대행이 어떻게 헌재 소장하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합니까? 이건 그 시대 법정신을 해석한 최종기관의 소장 혹은 판관을 선출직이 않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임명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최순실 씨가 열라고 한 바로 다음 날 12시간 이내에 열렸다고 해요. 예. 최순실 씨가 국정을 실제로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화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위가 대통령이니까 마침 경제수석에게 그걸 불러주고 그런 거죠. 예. 이 전화로 전달됐다는 정황이 확실해 보이는 게요. 저희도 이제 수첩을 입수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시사에서 수첩을 입수해서 봤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름이 해자라고 전화로만 들리면 해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예, 바다 해자네요. 예, 예. 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틀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받아 적고 고치고 이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받아 적은 거죠. 예, 다. 예. 예. 근데 그 많은 이름과 그 많은 내용을 어디서 뭘 보고 다 읽어주냐. 경제수석도 모르는 경제계 인사들을. 예, 정말 세세한 인사들입니다. 근데 그 인사들이 다 최순실 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불러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다 최순실 씨하고만 관련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인식은 다 허황된 이야기들인데 자기를 엮으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잖아요. 예, 언론과 검찰이 합쳐서 심지어 언론, 노조까지. 검찰, 예. 노조, 예. 국회. 예. 아이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반기문 전 총장 관련 뉴스입니다. 반 전 총장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라는 내부 전략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TV조선 보도입니다. 반기문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전략 보고서에는요. 늦어도 3월 초까지 창당을 해야 한다라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내부 보고서가 아니고 외부 보고서죠. 외부의 유출용으로 만든 거죠, 처음부터. 이제 이것도 이제 대선 관련 뉴스로 해설해야 될 대상이 되네요. 지난번에 한번 대선 관련 뉴스 해설, 용어 해설 했지 않습니까? 네. 제3지가 뭐고 빅텐트가 뭐고. 이 뉴스를,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선 뉴스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테니까. 오늘 좀 여유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특집으로. 그래서 대선 뉴스 해설을 한 가지 해보죠. 반기문 전 총장은 어디로 가나. 처음에는 무소속이었죠. 이 반 전 총장의 행보는 이제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귀국하면 자석처럼 세력들을 다 끌어들일 것이다. 본인 지지율이 이제 들어오면 컨벤션 효과로 확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자석처럼 자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소위 측근들 중에 외교 라인의 기획이었죠. 네. 홀로 바깥에서 어디 정당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압도적 지지율로 다 끌어들일 거라고 했는데 그 초기 플랜, 외교 라인의 초기 플랜은 지지율 하락으로 실패했죠. 네, 실패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른정당 입당이죠. 네네. 네,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받쳐주자. 이게 MB 라인의 초기 플랜이죠. 둘이 이렇게 서로 달랐어요. 근데 이제 바른정당 자체가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바른정당도. 힘이 없다. 그래서 그것도 기각됐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뉴 DJP. 네. 네. 그게 이제 국민의당과 연대한다는 건데, 이 구도는 반기문은 외교를 담당하는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는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 총리, 이런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 들어가려면 국민의당에서 경선을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세력이 없잖아요. 의원도 없고. 예,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대거 글로 들어가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소위 이제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안철수 전 대표 좋은 일만 지키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인식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멀어졌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빅텐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각 세력이 합당하거나 합치지는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서 연대만 해서 한 사람의 후보를 뽑자. 이게 빅텐트거든요. 원래는 야권에서 지난 대선에 나왔던 용어인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써먹는 거죠. 여기에 이제 김종인, 손학규, 정의와 이재호 등등등 하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소위 친박 친문을 다 빼고 모여라.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세력들이 지금 지지율이 빠진 반기문 총장 밑으로 모을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빅텐트가 안 되고, 그러자 스몰 텐트 얘기도 나오고, 예. 좀 있으면 미디엄 텐트 얘기도 나오겠어요. 여하간, 이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자 남은 게 독자 창당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창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전국 정당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실효적인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은, 바른정당이 그렇게 급하게, 네. 창당을 한 것은 2월 15일까지 중앙당을 창당하면 선관위에서 교부금이 나오거든요. 대선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게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2월 말 3월 초 지금 창당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페이퍼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창당 준비 정도 하고 당인 척 하다가, 다른 세력과 연대할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대선 뉴스를 읽기 위한 해설이고요.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근데 이게 종합해보면, 사실 오늘 뉴스도 별로 없어요. 주말이고, 조간도 안 나와서 해설이나 하고 있죠. 대선을 보자면 해설이 필요하니까. 종합하면 보수 진영, 혹은 중도라고 표현하는 진영의 목표는 결국 한 가지요. 한 가지. 뭐냐면, 작전이 하나예요. 대통령 누구? 그리고 책임 총리 누구? 1+1 전략인 겁니다. 1+1.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으면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한 사람밖에 안 뽑으니까 이 사람을 뽑으면 저 사람도 같이 딸려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는데 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효과를 내니 이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훨씬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정권 교체 프레임 속에서 이 혼란은 빅텐트니 스몰 텐트니 제3지대니 기타 등등등등등은 이 1+1의 조합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 최대치를 뽑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반기문 대통령 플러스 책임 총리 누구 이 그림 그 그림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3지대니 이런저런 요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입국 후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정반대로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두 자리 모두가 공석이 된 거예요. 원래는 반기문 대통령 보수 혹은 중도 친박 친문을 제외한 사람 다 모여라 할 때 반기문 대통령 그다음에 책임 총리 자리 비어 있었는데 두 자리 다 빈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초반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 그림 구도상에서는. 근데 이제 초반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초기 플랜은 망가진 상태로 둘 다 공석이라
전국 시대가 열렸다. 다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뉴스 해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제목 하나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긴급 트럼프.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전 뉴스죠. 이슬람계 네. 7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나 관계자들 못 들어오게 한 건데 트럼프 본인이 독일계 이민자 2세잖아요. 예. 세계대전의 난민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아니,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원래 유럽 대륙에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받던 난민들이 더 건너 세운 나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미국 1위, 세계 1위죠 참, 애플. 잡스가 시리아 출신이에요. 그런 이민자들 없이는 지금의 미국은 없는 거예요. 이 몰지성이 어떤 파국을 부르는지 트럼프가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어떤 파국을 이미 불렀는지는 우리나라를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박사. 거창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이셨고요. 그리고 서울대 총장이기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역임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케인즈라고 불렸으며 지난 10여 년간 항상 잠재적 대선 후보에 포함되었던 그리고 드디어 지난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총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잘 안 나타나셨어요, 정치권에. 그죠? 네. 동반성장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동반성장. 혼자 성장하신 거 아니에요? 자, 무려 한국의 케인즈. 예. 근데 누가 한국의 케인즈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거시경제학 가르칠 때 예. 고전학파적 또는 신고전학파적으로 안 가르치고 케인스 라인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저 저를 한국의 케인스라고 그랬고 또 케인스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 아닌 사람들도 한국의 케인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직접 부른 게 아니신가 싶어가지고. 다른 이야기 전에요.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밖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세간에는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를 하라고 러브콜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루머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면 이게 90년대 말 아닙니까? 한때는 저보고 한국은행 총재, 네. 경제수석 또는 경제부총리라고 하라고 하시더니 네. 나중에 제가 총장 된 다음에 좀 큰일 한번 해보지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큰일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정치권의 처음 제안을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이군요. 그런 후에도 사실은 소위 정치권의 러브콜을 정말 많이 받으신 걸로 보도가 됐어요.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대부분의 대통령으로부터 다 받으신 거죠. 노무현, 이명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어릴 때 네. 저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또 정신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네.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고. 그렇군요. 보통 이제 어릴 때 도와주신 분들은 네, 보통 3.1운동 이 민족대표 33인에 더해서 제34인으로 불리는 분이죠. 세브란스 이전 의학 교수 하다가 3.1운동 때 그 실상을 세상에 먼저 알린 분인데, 1960년대에는 부패, 부정, 추방운동도 했고, 또 저같이 학교 가기 힘든 사람들 학자금을 주면서 도와주셨어요. 학교 가기 힘드셨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중학교 가라고 그래서 중학교도 가고. 아니, 초등학생을 보고 뭘 보고 초등학교 성적이 좋으셨어요? 아니,
제 친구가, 클래스메이트가 하루는 저보고 경상도 아인데, 온차가 니 어느 정도 갈 끼고, 그래서 난 취직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모양이죠. 그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였었는데, 네. 그 교수 부부가 저희 집에 오셔서, 네. 중학교 좋은 데 가면은, 그것도 대행이 아닙니까? 채울 자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3월 일부 국가장급 인사를 자천시키라고 지시했다라는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SBS 보도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지목한 5명은 실제로 자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를 당시 우병우 수석이 주도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굵직하게 남아있는 조사 대상으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특검으로 자료가 넘어올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자료는 거의 없었다고요. 예.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의 진도가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검찰 내에 살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없이 검찰이 최순실 입국 당시 31시간인가요? 네네. 늘 자유롭게 놔뒀는가, 이 퍼즐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이 자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입국한 직후부터 31시간을 놔줘야 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수사 한참 진행 중일 때 안종범 수석 쪽을 통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 계속 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증거인멸했던 것들이 민정수석 쪽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민정수석 말고는 그렇게 할 그런 정보를 얻을 위치에 그렇죠. 있는 수석이 없으니까요. 안종범 수석은 경제고요. 뭐 네. 교문수석이 합니까? 민정수석이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왜 31시간을 자유롭게 최순실 씨는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이 퍼즐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나 고려 없이 그 퍼즐이 메꿔지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빈칸이라고 그래요. 네. 자, 게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특검팀에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전화가요? 알아보려는 거겠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네.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조만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우 전 수석 혐의를 좀 설명드리면요. 우 전 수석은 실제로 특검법에 이 수사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등이 조사 대상인데요.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해경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의혹은 그러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안종범 전 수석 관련된 뉴스입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대통령의 지시가 대부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받아 적은 거다라는 보도인데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전화로 1시간 이상 이른바 깨알 지시를 한 적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통화 도중에는 받아 적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 지시를 충실히 기록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요. 또 안 전 수석이 듣기에는 박 대통령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보다는 어딘가에 기록된 것을 읽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도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통화가 됐을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1시간 내내 무슨 이름, 뭐 단체, 기업, 뭐 이런 거 계속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런 걸 불러주려면 뭘 정리한 걸 보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제 관련한 인사들의 이름과 단체와 기업들이 주주쭉 읽히는데, 안종범 수석은 그런 걸 올린 적이 없잖아요. 네네. 네? 경제수석이 그런 걸 챙겨야 되는데, 경제수석한테 그런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구도로 보면 최순실 씨가 본인의 이권과 관련된 기업들 혹은 뭐 단체나 이름들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대포폰으로 지시한다. 그럼 정호성 비서관은 녹음을 해서 일단 네. 나중에 정리를 하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권 수석한테 전화해서 쭉쭉 불러주고 안정권 수석은 그 열심히 받아 적고 그래서 열 몇 건이래잖아요. 받아 적은 게. 예, 17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불러준 걸 17건을 받아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 적고 나서 재벌 회장이나 관련 기업에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밝혀진 예만 들어도 누구를 KT에 고용시키시오. 입사시키시오. 심지어 뭐 일선의 지점장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네. 이야기하면서요. 어디에 넣어라라고. 그런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사람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보직을 바꾸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광고로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회사를 결국은, 광고 대행사로 막, 이런 걸 했던 거예요. 다 읽어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최순실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 녹취록 작년 12월께 흘러나왔던 걸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국정원 대표 사건 한참 시끄러울 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이 있는데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시국이 이렇게 엄중하니까 기자회견 한번 해라. 네네. 네. 그랬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해외 순방 직전에 기자회견한 전례가 없다. 그러자, 그러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해라. 그러니까 정호성이 어렵다. 왜냐면 이제 곧 출국하니까요. 그렇죠.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했다는 말이 이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예, 그 결국 열렸죠. 예, 예. 결국 열렸죠. 예, 예. 네.